삼촌, 이것도 우리 엄마 것과 똑같아요.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소년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25년 전 실종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시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시청하시고 계신지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즐기시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태원 골목 한켠 작은 커피 카트 앞에 몸을 웅크린 10살 소년이 있습니다. 초겨울이라 바람이 매서운 날 손끝이 시려울 텐데도 아이는 맨손으로 일회용 컵에 담긴 핸드드립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트 위에 조심스럽게 정렬된 커피들은 크기도 농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획일화된 맛보다는 조금씩 개성이 있지만 그 속엔 밤새 원두를 볶고 정성스럽게 내린 시간과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조용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커피 한 잔도 팔리지 않는 날도 있지만 아이는 짜증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엔 작은 도시락통에 담긴 김밥 2줄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가 새벽 일찍 일어나 겨우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속재료도 없지만 민수에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오늘은 꼭 다 팔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아이의 표정에 드러납니다. 엄마,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잠시 울리다 멈춥니다. 사람들이 길 건너편으로 몰려가는 사이 민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짧은 통화 후 들린 엄마의 숨소리는 너무도 희미하고 가늘었습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은정의 거친 숨결은 마치 오래된 풍선처럼 탄력이 없고 불안정합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끊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정성스럽게 손에 쥐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앞에서 몸을 낮춰봅니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고 누군가는 짧게 눈길을 주다가 외면합니다. 그러다 어떤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3,000원을 냅니다. 아주머니는 아이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했는지 커피 2잔을 더 사겠다고 합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필름 속 어느 장면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 어딘가를 툭 건드리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3,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꼭 쥡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수첩을 꺼내 오늘 판매량을 적습니다. 오늘은 6잔 팔았으니까 병원비까지는 안 되지만 우유는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섭니다. 그가 들어선 곳은 반지하 원룸입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툭 밀려옵니다. 침대에 누운 은정이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커피를 팔았는지 묻는 엄마에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6잔이나 팔았다고, 아주머니가 2잔이나 더 사줬다고. 엄마는 아들을 칭찬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맑은 유리창처럼 조금 흔들립니다. 아이의 손끝은 그날 남은 원두를 또 만지작거리며 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또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골목 초입엔 낯선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나온 이는 강도현 회장이었습니다. 긴 네이비 코트를 입은 그는 카페 거리의 좁은 길을 불편한 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제화 굽이 오래된 보도블록 사이로 자꾸 끼었고 손에는 부동산 투자 지역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데서 건물을 사라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긴 너무 서민적인 냄새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처 원룸 밀집 지역이라 재개발 구역과 붙어 있어 장기 투자에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했지만 과연 재개발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전통시장에 가끔 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런 냄새였지만 그 시절과 지금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마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카페 골목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끄러미 도연을 바라보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오늘도 작은 카트 위에 커피를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레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본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도 멋있고 사장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얇은 패딩 하나를 껴입은 채였습니다. 작은 두 손은 여전히 빨갛게 얼어 있었고 가끔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커피잔을 다듬었습니다. 도연의 눈길이 우연히 그에게로 향합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뭔가 익숙한 느낌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저 아이의 저 눈빛은 왜 저렇게 익숙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사가 말합니다. 저쪽 건물 뒤편이 목적지라고 잠깐만 더 가시면 된다고. 그 순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도연 앞에 멈춰섰습니다. 커피를 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엄마가 직접 내린 거라고 설명합니다. 도연은 그 아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 매달린 낡은 가죽 시계줄 하나가 시선을 끕니다. 시계 말고도 아이가 들고 있는 커피잔에 붙은 작은 스티커의 색깔도 어딘가 익숙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내린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밤새 만든 거라고, 손이 많이 아프신데도 계속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도연은 말없이 지갑을 열어 3,000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을 손에 듭니다. 딱딱하고 쓸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컵 주변에 엉성하게 붙어있는 정성스러운 손글씨, 라벨 하나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그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의 손목을 바라보며 갑자기 환하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이거 있네요. 뭐냐고 묻자 아이는 시계를 가리킵니다.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글자도 새겨져 있다고 덧붙입니다. 동그란 시계 뒷면에 작은 문양과 함께 글자도 새겨져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말라갑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시계는 25년 전 실종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준 시계였습니다. 은색 케이스의 뒤에는 작은 글씨로 각인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시계로 가져갑니다. 설마 말도 안 된다는 생각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기사가 괜찮으신지 묻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년의 해맑은 눈빛과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그의 25년을 뒤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줄기가 카페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억새처럼 흔들리는 커피 카트 위로 그 말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어쩐지 너무도 깊고 길게 도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이에게 정확히 어떤 시계인지 물어보자 민수는 엄마가 늘 손목에 차고 주무신다고 대답합니다. 엄청 소중하다고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누가 준 건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면서 근데 그 모양이 똑같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뒷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묻자 민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늘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합니다. 도연의 손이 반사적으로 시계를 움켜쥡니다. 그의 것이 맞습니다. 그날 아이가 8살이 되던 날 이모 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좋아하던 그 아침 급하게 배웅하며 손목에 채워준 단 하나뿐인 시계. 이거 꼭 차고 있어. 아빠가 준 거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던 그 시계. 작은 어깨에 메고 간 토끼 가방과 함께 그 시계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도연은 매년 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아이를 찾기 위한 흔적, 자신의 가슴에 남겨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설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투와 저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비닐봉지에 담아 도연의 손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만 가득합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 순간 카페 골목 건너편에서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감기 걸린다며 얼른 들어오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한 쉰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귀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한 억양으로 박혔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번쩍 흔들며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합니다. 작고 빨간 패딩을 입은 소녀는 골목 사이로 뛰어갑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갑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 앞 임시 텐트 안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기간 기침을 하며 마스크를 내린 얼굴. 그녀는 마른 손으로 원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리엔 핫팩과 파스가 붙어 있고 손등엔 화상 자국과 오래된 흉터가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힘없으며 턱 밑엔 연한 멍자국 같은 그늘이 있습니다. 도연의 발이 멈춥니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 사라졌던 그날 한참을 울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건넵니다. 저 여자 이름을 알아보라고, 아이 아버지는 누구인지, 주민번호도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시계를 누가 준 건지도 조용히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입술을 꾹 감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정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도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찰나의 순간 마치 오래된 거울을 마주한 듯한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은정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듭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곧 시선을 떨굽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끝은 모르는 사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계, 그날의 목소리, 그날 사라졌던 기억의 끝자락이 어렴풋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 더 가까운 붉은색이 벽을 타고 흐르고 그 안에서 그는 손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은은한 광택을 품은 둥근 케이스, 그 안쪽엔 작은 글씨로 각인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에 찼던 시계줄을 떼어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끊어진 필름처럼 여기저기 녹이 슬고 잘리지 않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딸아이를 이모 집에 혼자 보냈던 그날, 출근길에 바빴던 아내의 차가운 말투, 어린아이가 혼자 지하철도 잘 탈 수 있다며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다던 주변 사람들의 말. 그때 자신은 한 번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보냈을까? 하루만, 단 하루만 같이 갔더라면. 아이의 실종,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실종자 전단지부터 방송 출연, 실종아동 수색재단 설립까지 돈도 사람도 인맥도 총동원했지만 단 하나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 딸의 방은 그대로였고 침대 위 작은 인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시계는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세수 후 머리를 말리던 아이에게 조심스레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8살, 유치도 다 빠지지 않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도 여전히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던 나이. 그런 아이에게 도연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너무 이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카페에서 만난 소년의 말, 엄마도 이거 있어요. 그 한마디가 25년간 단단히 덮어두었던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시계를 듭니다. 그리고 손거울을 들어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단단하고 세상에 길들여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여자가 내 딸일 수도 있다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겨울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흐트러진 서류들이 날리고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 안엔 아이의 8살 생일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웃고 있던 작고 맑은 눈망울. 도연은 그 사진을 들고 의자에 다시 앉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이의 턱선, 콧날, 눈매를 따라 문지릅니다.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본 여자 은정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집니다. 정확하지 않아. 아니야. 착각일 수 있어. 하지만 저 목소리, 저 눈빛, 저 커피의 향까지도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놀란 듯 수화기를 듭니다. 기사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아이 엄마 은정 씨라는 신상 정보, 30대 중반, 고아원 출신, 보호자 없음, 만성 폐질환으로 최근 진료를 자주 받고 있고 정확한 신원은 아직 조회 중. 고아원에 8살 이전 기록은 없다는 것. 아이 이름은 이민수지만 입소 당시 이름을 기억 못했다고 해서 주민센터 임시부여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온몸에 소름이 올라옵니다. 공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가슴 속에 가능성이라는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분명히 확인해봐야 해. 어떻게든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겠어. 도연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또렷하게 입 밖으로 꺼냅니다. 사라졌던 딸의 이름.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단 한 번도 그의 입 밖에 나온 적 없던 이름. 강하늘. 그 이름이 허공에 퍼져나가는 순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천천히 커튼을 스치며 그 위를 떠돌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듯이. 며칠 뒤 도연은 조용히 카페 골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채 차림은 최대한 평범하게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를 지나자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파전을 붙여놓고 흥정하는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가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구석 작은 자리에 쪼그리고 앉은 소년 하나. 민수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커피를 진열해 놓고 어제와 똑같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생각난 듯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집어들며 엄마가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의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맨날 차고 주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고 글씨도 흐려서 자신도 잘 못 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가는 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민수는 작은 종이 쪽지에 집 주소를 적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허락을 받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 시계가 궁금한지. 도연은 예전에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줬던 거랑 똑같아서 놀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해맑게 웃으며 그럼 엄마랑 인연이 있으셨던 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시간, 그 시계에 얽힌 25년이 갑작스럽지만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커피를 진열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평소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만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오늘따라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이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마른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난방도 충분히 못 틀어준 방에서 엄마를 두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팔면 병원비라도 낼 수 있을 텐데. 엄마, 잠깐만 버텨줘.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에 놀란 민수는 허겁지겁 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수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다는 말, 숨도 제대로 못 쉬신다는 말, 지금 119를 부르려 한다는 말. 아이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커피잔들을 떨어뜨린 채 아이는 다짜고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람들이 가득한 길을 뚫고 계단을 뛰어오르듯 반지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덜컥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엔 희미한 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리게 흔들리며 민수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너무 흔들려 몇 번을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 나갔습니다. 민수는 구급대원 손에 꼭 붙들린 채 따라 나섰습니다. 얼굴엔 공포가, 입술엔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민수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둘렀지만 아이의 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어디 계시는지 묻자 민수는 자신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 시각 의원은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은정 씨가 위중한 상태라는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작은 담요에 파묻힌 채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떨군 모습. 그 작은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자국이 선명했고 양손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아프다고, 폐이식이 필요하다고. 근데 자신들은 돈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이라고 울먹였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이 아이는 지금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순서를 내려놓고 그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등이 너무도 가벼웠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선 뜨겁고 거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엄마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도연의 얼굴이 흐트러졌습니다. 절제되고 냉철한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살릴 거야. 절대로 너희 엄마 죽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과거의 딸에게 하지 못했던 약속이었고 지금의 민수와 은정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건 운명이 아니라고, 그저 방치해온 죄였고 놓아버렸던 손의 무게였다는 것을. 그렇게 도연은 25년 전 사라졌던 가족을 향해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은정은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폐 수치는 여전히 위태롭지만 며칠간의 안정 덕에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병실 유리창 너머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빛으로도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 강하늘이 이제 단 한 겹의 병만 남긴 채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길게 늘어졌고 벤치엔 도연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오래전 보관했던 인형 하나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소장해둔 딸 강하늘이 8살 생일에 받았던 토끼 인형. 병실 문 앞에서 도연은 숨을 한번 고릅니다. 문이 살짝 열렸고 그 안에 은정이 누워 있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졌는지 은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이 괜찮은지 묻자 은정은 어제도 왔다며 무슨 일로 계속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자꾸 신경이 쓰여서라고 대답하는 도연에게 은정은 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5년 전 8살짜리 딸을 잃었다는 말에
은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그 표정은 무표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도연이 어린 적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묻자 은정은 없다고 답합니다. 기억나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어릴 때 충격이 크면 기억이 통째로 지워질 수도 있다고. 도연은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인형을 은정 앞에 내밉니다. 오래되어 털이 빠진 갈색 토끼 인형. 목엔 분홍 리본이 묶여 있고 발바닥엔 자수로 하늘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지 묻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 상대를 차단하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이 혹시 강하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지 묻자 은정은 그만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붙여줬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이름이 자신이라고. 그 말에 도연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은정의 눈동자엔 분명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에 문을 닫은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럽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사과합니다. 그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생각해서였다고. 은정은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자신이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어쩌시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 아이였으면 지금 와서 뭘 하시려는 건지.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시선을 내립니다. 그 말은 정답이면서 동시에 회피였습니다. 그는 다가갈수록 상대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사람은 기억할 준비가 안 됐어.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섭니다. 은정은 인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이불 속으로 감추며 눈을 감았습니다. 초겨울의 카페 골목은 유난히 바람이 찹니다. 해는 낮은 각도로 기울고 있었고 상점마다 투명 비닐 커튼이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 도연과 병원장, 유전자 감식팀장이 함께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비밀 서류, 도장이 찍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녀 일치율 99.98%, 생물학적 직계 혈연 관계 확정됨. 순간 서류가 그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끊기는 줄 알았습니다.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 도연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아, 정말 너였구나.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폭풍처럼 쏟아지던 기억들이 이제는 진실이라는 확신으로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꼭 와야 해. 나 혼자서도 지하철 탈 수 있어. 근데 이모 집 찾는 건 좀 어려울지도 몰라. 아이의 말은 여전히 장난스럽고 명랑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도연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밀려든 일들, 중요 거래처 미팅,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며 그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눈앞에 다시 살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저녁 도연은 병실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왔다며 왜 그렇게 자꾸 자신을 보러 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냥 너무 미안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계속 남아서라고. 은정이 자신이 그 사람이냐고 묻자 도연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다만 어쩌면 그 사람과 너무 닮아서 어쩌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서라고.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부정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반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도연이 패를 기증하겠다고 말하자 은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지금껏 쌓아온 경계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왜냐고 묻는 은정에게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연결돼 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하더라도
난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은정의 눈가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건 눈물의 전조였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마음이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손을 쉽게 잡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닌 자신을 마주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둘 사이에 놓여있던 의심이라는 말 없는 장막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창밖엔 일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얇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입은 채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장기이식 동의서, 폐이식 관련 절차서, 공증 각서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 단지 유전자 일치라는 과학적 근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삶을 걸고 증명하고픈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은정은 조금씩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수척한 얼굴엔 경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가 다 끝났다고 내일 아침 폐이식 수술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폐이식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병이라서 더는 늦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은정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도연은 그걸 꼭 말해야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은정은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도 그 마음도 자신은 어릴 적부터 아무도 없었다고, 누구 하나 자신을 찾은 사람도 없었고 기억 속에도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매일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날이면 매일.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아빠인 척, 가족인 척 모든 걸 당연히 하지 말라는 은정의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일단 살라고. 그 다음에 자신을 미워하든 다시 안 보든 그건 그때 자신의 몫이라고.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창밖엔 눈발이 조금 더 굵어졌고 복도에 앉은 민수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무섭다고 하자 도연은 당연히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건 알잖아요라고. 은정은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누군가의 폐를 받는다는 것도 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선물인지 벌인지도 모르겠다고.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천천히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게 선물인지 벌인지도 모르겠다. 그건 결국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을 스스로 부정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래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저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라도 건네고 싶었다고.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한테 맡길게라고. 강요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그게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용기라고. 그 말 뒤 도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복도를 지나며 멈춰 선 순간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졌습니다. 25년을 버텨왔던 회장이라는 이름도 모진 세월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거절당한 한 아버지의 오열이 고요하게 병원 복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 은정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혈액형 적합도, 수술 동의서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 이름이 너에게 상처라면 나는 다시는 부르지 않을게. 하지만 너를 잃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단다. 이건 나의 사죄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그래도 넌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은정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 위 수술실 앞 전광판이 느리게 감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그 단어가 깜빡일 때마다 민수는 손을 꽉 모은 채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김 기사가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 2명의 생명이 한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의료진들은 딸은 손놀림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딸의 몸에 들어갈 새 생명, 하나는 한 아버지의 지난 25년을 걸고 내놓은 폐의 일부였습니다. 그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은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류 봉투 안에 남아있던 편지를 꺼내 또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아, 너를 만났을 때 나는 그게 벌이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어. 이건 기회야.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살게 된 것도, 살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야. 은정은 그 편지를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른 채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아침 6시에 시작되어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전광판엔 마침내 수술 완료, 회복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은정과 도연은 나란히 다른 침대로 실려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상처와 상처가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흘러나오는 한 장의 사진 같았습니다. 민수는 경실 유리창 밖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두 손은 진작부터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눈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햇살이 경실 창문을 부드럽게 타고 들어온 오후, 먼저 깨어난 건 도연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이 잘 끝났다고 의식이 돌아오시면 바로 연락드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은정 씨도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은 두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가늘게 웃었습니다. 살았구나. 나도 그 아이도 이젠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그로부터 이틀 뒤 은정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는 얼굴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말라고, 무서웠다고, 진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미안하다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안 놓칠 거라고, 다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휠체어에 앉은 도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냥 아빠라고 불러줄래?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정은 혀끝을 다물고 입술을 누르며 한참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의 두 눈이 순간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건 25년을 돌아 다시 되찾은 단어였고 딸에게서 처음 들은 아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도연의 이식 후 회복도, 은정의 생체, 적응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자신의 뜻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은정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민수와 함께 한 집에 살기로. 자신이 그녀를 놓친 그날 이후 집에서 하늘이 방은 그대로였다고, 이제는 그 방을 민수가 써줬으면 한다고, 자신은 그게 가장 기쁠 것 같다고. 그 말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다 믿기지 않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봄, 카페 골목에 라일락 향이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온화했고 상점마다 나란히 놓인 상추며 쑥갓며 고들빼기 화분들이 바람을 타며 살랑였습니다. 그 틈에서 눈에 익은 작은 손이 커피잔을 가지런히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3잔 세트 8,000원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껏 내린 커피예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고봤지만 어딘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얼어붙은 손끝도 떨리는 어깨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이는 그 자리에 자신의 선택으로 서 있었습니다. 뒤평 건물 2층
창문 사이로 흰 레이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은정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묶여 있었고 푸른빛이 감도는 면 원피스를 입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이제 더는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회복보다도 더 오래 걸린 건 마음의 수술이었습니다. 25년 넘게 묻어둔 채 살아온 이름, 지워진 기억, 스스로를 단절시켜 온 습관. 그걸 다시 붙잡고 하나씩 끌어안는 일은 어쩌면 폐이식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기다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도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명령해야 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그저 아빠라는 한자리에서 묵묵히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도 도연은 카페 골목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검은 정장도 명품 코트도 없이 차분한 회색 카디건에 편한 신발을 신은 채였습니다. 손엔 빈 장바구니 하나. 민수는 도연이 다가오는 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커피 3잔을 골라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그 유리병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또 커피 사세요? 이제 손자랑 사는 재미 붙이셨네. 손자가 아니라 외손자라고 생각하려고요. 딸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래도 어울려요. 셋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따뜻해 보여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그런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집 거실 탁자 위엔 3사람이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초만 반찬, 흰밥 위에 김 한 장. 그러나 그 웃음은 풍성했고 식탁 위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아직 원두 1,000포대 넘게 남았어요. 그거 다 팔면 나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두 하나하나가 다 내 엄마 손끝이야. 부자 되는 길이지. 민수야,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부자야.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도연의 숟가락이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안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그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이제야 너를 온전히 만났구나. 그리고 그 장을 덮으며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마당에 놓인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었고 은정은 거실 커튼을 닫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작은 집에 3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하여 한 아버지는 딸을 되찾았고 한 엄마는 아이를 살렸고 한 아이는 2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끝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저녁, 3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